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해서 몇 가지 토픽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유학에 대해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학비는 어떻고 물가는 어떻고 인종차별은 어떻고 뭐 친구 사귀는 건 어떻고 영어 실력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학교 시스템이에요. 일단 네덜란드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의 교육 체계를 먼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학사 유학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학사 기준으로 보면은 네덜란드는 3년제와 4년제가 있어요. 제가 갔던 헤이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연구중심 대학교라고 해서 이론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연구중심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3년제예요. 그리고 제가 간 4년제인 실무중심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약간 명성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아는 학교를 나열을 해보자면 암스테르담 대학교, 자유대학교도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대학교는 로테르담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덴 대학교는 라이덴에 있고 라이덴이 학생 도시로 되게 유명해요. 저는 사실 라이덴에 사는 게 그닥 비싸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학생 도시다 보니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TU 델프트라고 해서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도시에 공과대학교가 있어요. 네덜란드 내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TU 델프트는 되게 가기도 힘들고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TU 델프트가 나와서 아인트호벤에 있는 TU 아인트호벤이라고 해서 얘도 공과대학인데 얘는 대신 델프트가 아닌 아인트호벤이라는 독일 근처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입니다. 일곱 번째 마스트리우트 대학교라고 해서 법 쪽이 되게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마스트리우트에 가시면 있고요. 얘도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트벤테 대학교도 공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벤테 대학교도 있고 아홉 번째 바헤닝은 대학교라고 해서 와게닝겐 대학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대학교도 있고요. 열 번째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 중 하나인데요. 바로 흐로닝언에 있는 흐로닝언 대학교예요. 그로닝겐 대학교라고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로닝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닥 예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흐로닝언 대학교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흐로닝원 대학교가 좀 더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는 라드바우 대학교라고 해서 벤로와 그리고 나이메흐 근처에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도 나름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사실 네덜란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교처럼 막 그렇게 순위를 따진다거나 그런 거는 막 물론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막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모든 대학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연구중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까먹었다. 제가 네덜란드에 여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가본 대학교 중 하나인데요. 틸버그 대학교라고 해서 틸버그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틸버그라는 대학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연구중심 대학교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혹시 제가 언급을 안 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제가 관심이 없는 대학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학과가 관심이 없는 학과일 거예요. 실무중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에 하나씩 있어요. 라이덴에 가시면 라이덴 실무중심대학교, 헤이그에 오시면 헤이그 실무중심대학교,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암스테르담 실무중심대학교, 로테르담에 가시면 로테르담에도 이렇게 실무중심 대학교가 있고 틸버그에도 뭐 폰티스라고 해서 이런 실무중심 대학교가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만큼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덜란드 교육 체계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파운데이션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토픽은 바로 학과마다 명성이 있는 대학교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의대 하면은 뭐 한림대 의대, 서울대 의대 뭐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로 유명한 곳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교육과로 유명한 곳이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학과로 잘 알려져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마스트리히트 대학교는 법 쪽 그리고 의학 계열도 의대 쪽도 유명해요.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그리고 아인트호벤, 델프트,
트벤테 같은 경우는 공대로 유명합니다. 바헤닝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생물학과. 그리고 라이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치와 그리고 법적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중 하나이죠. 제가 거기에서 국제학을 정말 전공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덜란드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라이덴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덴 대학교가 정치와 법으로 되게 명성 있는 학교다라는 거. 아, 참. 그리고 제가 대학교 언급할 때 위트레흐트 대학을 빼먹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위트레흐트 대학교 되게 유명하죠? 위트레흐트 대학교는 이게 의학적으로 유명해요. 메디슨. 위트레흐트 대학교에는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가는 학과 있잖아요. 제가 그 학과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네덜란드에 수의사가 되려면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위트레흐트 대학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학과마다 좀 명성 있는 대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토픽.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사실 저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뭐 이래요 저래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그다음 뭐 교수님들한테 들어본 결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프로필을 만들고 거기에 뭐 학력을 적고 봉사활동하는 경력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적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여러분들의 경력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적어놓을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회사 측에서 스카우트 해가기도 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스카우트 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졸업을 하면은 글을 올려요. 나 이러이러한 학과에서 졸업을 했다. 뭐 나는 이러이러한 걸 잘한다.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올리면 또 회사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그래서 정말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취업 체계도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정말 유명하고요. 혹은 뭐 친구 통해서 뭐 지인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턴을 한 곳에서 잘한다 싶으면 거기에서 아예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혹 다른 유럽 국가에서 거주하시거나 뭐 직장을 찾으실 예정이시라면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 계정 하나 만드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학비입니다. 사실 학비 관련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받아왔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학비는 다른 정보들에 비해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말 잘 나와 있는 정보 중 하나예요. 어쨌든 헤이그 대학교는 저는 8,050유로를 냈고요. 해마다 이렇게 학비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8,375유로를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300유로 정도가 오른 거죠. 이거는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읽고 하겠습니다. 숫자엔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호거스쿨 같은 경우에는 8,234유로를 낸다고 해요. 8,234유로. 이것도 학과마다 다 다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클릭해서 거기에 튜이션 피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호거스쿨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학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테르담에 있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학과는 9,620유로로 로테르담은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트레흐트에 있는 호거스쿨은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위트레흐트에 있는 호거스쿨에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위트레흐트 호거스쿨이 헤이그, 로테르담 이 세 곳 중에서 학비가 제일 저렴했던 곳 중 하나였어요. 근데 대부분 호거스쿨 같은 경우는 8,000유로대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 초반대 1년 학비가 1,000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구중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적게는 10,000유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히 라이덴 같은 경우는 11,500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1,500, 1,6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흐로닝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중심 대학교 치고는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9,000유로 초반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 8,000유로 후반대였는지 9,000유로 초반대로 말이 안 나와. 8,000유로 후반대 아니면 9,000유로 초반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크로닝어는 다른 대학교보다 조금 더 저렴한 학비 때문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 외에도 되게 명성 있는 학교니까 크로닝은 대학교도 저렴한 학교 중 하나이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스터디인 홀란드나 아니면 누픽
그 웹사이트인가요? 거기 2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장학금. 학교마다 주는 장학금이 다 다르니까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장학금도 확인해 보세요. 아, 참, 그리고 장학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막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눈시울도 가끔 붉히고 그러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말도 안 나네.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많이 궁금하시죠? 어떨까요? 비쌀 것 같죠? 이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 볼 때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건 제가 자부합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식료품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국 지금 토마토 가격이 막 8,000원, 9,000원 하던데, 네덜란드는 진짜 한 뭐 1,000원, 2,000원대도 살 수 있고, 시리얼도 뭐 거의 2,000원, 3,000원에 살 수 있고, 우유도 이거 1리터인가요? 몇 리터죠? 어쨌든 이만한 용량인데 이게 거의 막 1,000원, 1,300원 이 정도 해요. 그리고 진짜 마트에서 장 보는 거는 훨씬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뭐 외식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요리를 자주 해 드시는 스타일이시라면 식비에 있어서는 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식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나가요.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많고 저렴한 식당들도 많기 때문에 5,000원을 주고도 어쨌든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근처에 콩나물국밥, 뭐 콩나물 해장국 이런 데 가면 뭐 3,900원 하잖아요. 네덜란드는 그런 건 기대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라면집을 갔다고 치면 라면은 거의 15,000원 정도 해요. 한 그릇에. 외식비는 비싼 대신 마트에서 장 보는 건 좀 저렴하다. 그리고 또 비싼 게 뭐가 있냐? 교통비예요. 네덜란드의 주된 교통수단은 기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차 요금이 너무너무 비싸요. 대신 네덜란드 학생들이라면 학생 워비치 카드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료로 학교로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저희 같은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뭐 그런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100%이 교통비를 부담을 해야 해서 좀 부담이 큰데, 교통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저 한 달에 교통비로 13만 원, 뭐 20만 원도 쓴 것 같았어요. 진짜 교통비가 후덜덜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디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곳에 있질 못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 타고 뭐 그냥 시내 가신다든지 근교 여행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교통비는 언제든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기차가 되게 비쌉니다. 네. 하지만 마트에서 장 보는 건 되게 저렴하다는 거. 이제 6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토픽,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당해봤냐고요? 네, 당해봤는데 사실 저는 막 엄청 심한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솔직히 인종차별도 케바케인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지인이랑 대화를 해보면 제 지인은 나가는 날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갈 때마다 당하진 않았고,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약간 가볍게 뭐 니하오 뭐 그냥 이러는 수준인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큰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순간마다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또 아는 다른 한국 친구는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종차별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누군가가 니하오라고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중국어 욕 뭐 한 문장? 한 단어 정도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원래 중국어를 배웠던 사람인데 욕은 안 배웠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욕은 블로그에 막 검색해서 뭐 심한 욕도 배워서 누군가가 니하오 할 때 나는 뭐 그렇게 심한 욕을 한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외에도 저는 사실 인종차별보다는 catcalling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는데 막 윙크를 한다든지 입을 막 이런다든지, 그냥 되게 약간 기분 나쁜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종차별로 보지 않고 catcalling으로 봤습니다. catcalling 인종차별인가요? 어쨌든. 근데 인종차별은 사람마다 달라서 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심한 인종차별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단정지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인종차별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슬프죠? 자, 이제 그럼 7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째 토픽은 뭐냐? 바로 영어예요, 영어. 영어 잘하냐고요? 더치 애들? 잘해요.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정말 잘해요. 제가 헤이그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헤이그는 대부분 저희 엄마, 아빠 나이대이신 분들도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TV 채널이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TV를 봐봐서 아는데 재밌는 게 없어요. 보이스 인 홀란드인가?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이렇게 영어 채널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왜냐면 더치 채널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어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영어를 잘 하고요. 하지만 모든 더치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어딜 가나 뭐든지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대부분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 전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애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제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 사실에 너무 안주하시기보다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초 네덜란드어는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고유의 언어를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말할 줄 아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한 매너 혹은 존중,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 나라의 언어를 배울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도 무언가 배우기 위해 왔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의 표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도 늘 폴란드에 가면은 폴란드로 고마워는 어떻게 하는지 늘 알고 갔었고, 포르투갈에 가면은 포르투갈어로 고마워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우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런 언어들을 제가 완벽하게 구사하진 않지만 고마워라는 말 단 한 문장을 했을 뿐인데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어도 배우시면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나는 네덜란드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런 사실을 되게 안주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고마워, 안녕, 잘가, 미안해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토픽은 바로 친구 사귀기인데요. 친구 사귀기가 힘드냐고 여쭤봐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희주님 친구 어떻게 사귀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부터 사실 적극적이고, 특히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워낙 밝은 성격이기도 하고 잘 다가가요. 여자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덜란드라는 타국에서 혼자 왔기 때문에 약간 나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심정으로 막 진짜 구애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야 오늘 만나서 놀자. 친구야 오늘 만나서 카페 좀 가자. 친구야 오늘 같이 공부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찡찡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덜란드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진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기 전까지는 먼저 다가와주질 않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와주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갈 경우 되게 그냥 마음을 열고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면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해주고 친구가 될 의사를 표시를 해주는데 먼저 다가온 친구들은 드물었어요. K-팝에 관심 있는 친구들 외에는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은 드물었답니다. 하지만 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친구가 다가올 경우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갔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올 사람은 오고 남을 사람은 남으니까 굳이 막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워낙 다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는 아마 되게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대화 주제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사귀기가 사실 좀 수월했던 편이지만 네덜란드, 그러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 친구들은 먼저 다가와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받아줄 거예요. 참, 친구 사귀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플을 사용하셔도 돼요. 헬로톡이라든지 인터팔,
뭐 그런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플들 가셔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셔도 좋아요. 저는 원래 처음에 네덜란드에 가기 전에 펜팔로 사귄 친구들을 통해서 네덜란드 여행도 했었었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하시면 펜팔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어플을 이용해서 펜팔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9번째. 이거는 사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좀 뭐랄까 설레이는데요. 남자친구 얘기를 해볼 거예요. 친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남자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뭐 네덜란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그런 로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뭐 그런 로망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막상 오니까 남자 사귀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남자한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외국에 가니까 외로워서인지 저도 막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자연적인,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어플 사용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건 싫지만 남들이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플을 사용할 경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귀지 못하니까 가상 세계로 가서 온라인에서 남자를 사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남자를 사귀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틴더라는 어플을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 가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틴더라는 어플이 데이트 어플이에요. 데이팅 어플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덜란드랑 뭐 유럽 내에서 유명하던데, 저는 거기 가서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들이 다 틴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어플일까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 막 자만추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워낙 이게 틴더, 그러니까 어플을 사용하는 게 워낙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 룸메 2명도 다 틴더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뭐 음식이 조리가 될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엌에 앉아서 이렇게 틴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한다든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깔아봤죠, 호기심에. 그리고 누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했고 그렇게 깔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상형 월드컵 하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인기 있는 이름은 뭔지, 뭐 흔한 이름은 뭔지 이런 것도 막 알 수 있었고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어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 관점도. 그래서 거기는 워낙 다 사용하는 추세이니까 사용하는 게 별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됐던 거는 여기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은 학교 친구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학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매치 목록에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바로 이렇게 스와이프 해버리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남자랑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시아인이었는데 제가 사귀었던 친구예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흐로닝은 여행을 갔다 온 영상 올렸는데 여기 가시면 그 남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잔세스간스라고 해서 그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도시도 그 친구랑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종종 등장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사귀었던 틴더를 통해서 만나서 사귀었던 친구예요. 물론 지금은 최근에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 가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또 이제 생각이 똑같아졌어요. 아, 난 절대 어플로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뭔가 싫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랑 사귀게 되었고, 다 이렇게 어플로 가는 이유가 한국은 이렇게 번호를 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번호를 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밥을 먹고 있다가도 저기요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덜란드는 이렇게 번호로 물어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뭐 클럽에 가거나 뭐 맥주를 마시러 가거나 바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플을 통해서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학교 같은 학과에서 만나던가. 근데 진짜 학교 내에서도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남자인 친구를 동성애자인 친구들 외에는 그런 이성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어플 사용하는 게 진짜
흔해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재종봐 현실 세계에서 사귈 수 없는 거니까 어플로 가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지도 않을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사귀고 싶다 하시면 어플을 사용해 보시던지 바에 가시던지 클럽에 가시던지 그냥 이런 만남의 장소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번호 따는 그런 문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번호를 따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귀고 싶다 하시면 물론 기다리면은 제 짝이 찾아오길 마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고달프다 싶으시면 이렇게 어플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모든 것, 네덜란드에서 살아갈 때 알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유학과 관련된 토픽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언젠가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10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10가지 중에 장단점을 포함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장단점은 뭔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하나 만들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비에 대해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거를 여기 토픽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일단 가계부랑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안녕.